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. 전혜숙은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발목을 꾹꾹 눌렀습니다. 종아리는 단단하게 부어 있었고 발가락은 신발 자국이 남아있을 만큼 퉁퉁했습니다. 식당 주방에서 하루 10시간을 서서 일한 몸이었습니다. 그때 남편 김원식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. 아무 말 없이 아내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그 부은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. 그리고 두 손으로 아주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. 전혜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.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. 불과 몇 달 전, 이 두 사람은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.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. 행복이 무엇인지, 진짜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. 전혜숙은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남편 김원식은 중견기업 부장이었고 아파트도 있었고 아이들도 반듯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. 누가 봐도 괜찮은 삶이었습니다. 하지만 혜숙의 눈은 늘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. 옆집 박 씨는 남편이 임원이래.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? 친구 남편은 사업으로 건물을 샀다던데. 당신은 뭐가 문제야?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남편의 월급도 혜숙의 마음속에선 늘 부족한 숫자였습니다. 비교는 습관이 되었고 불만은 공기처럼 집 안을 채웠습니다. 남편 원식은 묵묵히 일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한숨과 불평이 먼저 그를 맞았습니다. 두 사람 사이의 언쟁은 점점 잦아졌습니다. 다정했던 말들은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날선 말들만 남았습니다. 그 전화가 온 건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. 남편 목소리가 낯설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. 나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. 20년이었습니다. 27에 입사해서 단 한 번도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고 일한 20년이었습니다. 거래처와의 갈등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지면서 원식은 권고사직을 강요받았습니다. 혜숙의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. 이렇게는 못 살아. 이혼하자. 원식도 홧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은 달랐습니다.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저 지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. 그 냉랭한 침묵이 집 안을 지배하던 어느 날, 혜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.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.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. 진단은 암이었습니다. 그것도 말기였습니다. 치료가 가능한 단계가 아니었습니다. 혜숙은 복도 의자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며칠 뒤 어머니가 두 사람을 병실로 불렀습니다.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도 어머니의 눈은 또렷했습니다. 원식아, 혜숙아, 제발 헤어지지 마라.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같이 살아라. 유언 같은 당부였습니다.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.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는 2달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. 장례식장에서 혜숙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.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흐느꼈습니다. 그때 등을 조용히 감싸 안은 건 남편이었습니다.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.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, 혜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. 곰곰이 생각해봤어.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해. 당신도 그렇다면 우리 이혼하지 말고 다시 살자. 원식이 작게 웃었습니다. 나는 처음부터 헤어질 마음이 없었어.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. 눈물이 흘렀습니다. 다음 날 아침, 혜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. 남편의 아침 밥상을 차린 뒤 앞치마를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. 식당 주방 보조 일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. 처음 한 달은 고됐습니다. 주인 아주머니의 잔소리는 매웠고 손놀림은 서툴렀고 다리는 매일 밤 퉁퉁 부었습니다. 허리도 아팠고 손등은 트고 거칠어졌습니다. 평생 한 번도 이렇게 서서 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.
그래도 해숙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. 원식은 밤마다 아내의 부은 다리를 말없이 주물렀습니다. 해숙이 잠든 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. 자신 때문이라고, 자신이 더 잘했어야 했다고. 하지만 그 눈물이 그를 다시 일으켰습니다.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. 예전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. 원식 씨, 우리 회사 영업부장으로 와줄 수 있어요? 원식이 다니던 회사의 하청업체였던 그 사장은 이제 원식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. 고민 끝에 원식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. 입장이 뒤바뀐 자리였지만 원식은 묵묵히 다시 시작했습니다. 해숙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건 우연히 읽은 책 한 권 때문이었습니다.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란 책이었습니다. 처음엔 한 줄도 쓰기 어려웠습니다. 감사한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. 하지만 억지로라도 한 줄씩 써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3줄이 되고 5줄이 되었습니다. 오늘도 가족이 무사해서 감사. 힘들어도 남편이 포기하지 않아 감사. 내 곁에 아직 이 사람이 있어 감사.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. 신기하게도 감사를 적기 시작하자 없던 것이 아니라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, 남편의 생일날, 해숙은 아침부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차렸습니다. 그리고 편지 한 통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. 편지의 제목은 이랬습니다. 당신에 대한 나의 100가지 감사. 원식은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습니다. 읽다가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. 눈이 자꾸 흐려졌습니다.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줘서 고마워. 힘든데도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. 아직도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. 편지의 마지막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.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었어.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었어.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건 당신이야. 혹시 지금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눈에 들어오시나요? 비교는 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. 남의 것을 보면 내 것은 늘 작아 보이지요. 하지만 전해숙이 깨달은 것처럼 정작 소중한 것들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. 다만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.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겠어요?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없어지면 가장 먼저 그리울 것이 무엇인지.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감사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. 감사합니다.